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살짝 쿵 눌러주시와요. 그럼 포근한 옛날 이야기 시작할게요. 조선 최고 부자 영감이 가장 가난했던 이유. 조선 후기 한양의 한 작은 마을에 돈 많은 걸로 모르는 이가 없는 부자 영감이 하나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윤만복이라 하였는데 마을 곳곳에 곡물 창고를 세우고 안방 장롱에는 수백 개의 금괴를 쌓아두며 평생을 재물 모으는 일에만 온 힘을 쏟아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어떤 이는 그의 재산이 한 고을 전체를 능히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고 하였고, 또 어떤 이는 수십 개의 곡식 창고가 이미 꽉 차서 더 큰 곡식 창고 20채를 새로 매입하였다고도 하였지요. 원래 윤만복은 원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늘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며 자랐지요. 형은 글재주가 뛰어나다. 아우는 얼굴이 잘생겼다. 저 집 아이는 힘이 좋다는 소리는 들려도 만복이에 대해서는 딱히 칭찬하는 이가 없었답니다. 밥상 앞에서도 마당 한켠에서도 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만복은 어느 날 마음속에 뜨거운 다짐 하나를 새겨 넣었지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어떤 서러움도 어떤 불행도 내 앞에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그 다짐은 그를 평생을 이끄는 신념이 되었답니다. 젊은 날부터 한 푼을 벌면 두 푼을 모으고 두 푼을 모으면 다시 네 푼이 되도록 머리를 굴렸는데 남에게 베푸는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도움을 청하는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어도 만복은 찬물을 끼얹었고 그를 욕하는 소문이 귀에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일평생 단 한 푼도 나누지 않고 그는 마침내 마을 한복판에 가장 크고 높은 기와집을 짓고 마을 곳곳에 커다란 곡식 창고들까지 세우게 되었지요. 그렇게 부와 명예를 얻었으만 그의 곁에는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아내는 오랜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도 둘이나 있었으나 돈과 재물 앞에서는 눈이 달라지는 아버지의 모습에 넌더리가 났는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지요.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자식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윤만복은 그 광대하고 조용한 기와집 안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전혀 존경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동냥을 하는 거지가 길가에 엽전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윤만복이 그걸 슬그머지 집어서는 자기 소매에 쓱 넣는 걸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이미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동네 거지의 엽전 하나마저 탐내는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만 가득한 영감이었답니다. 윤만복을 마주치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골목으로 돌아서 걸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옷차림을 비하하기도 하고 그냥 이유 없이 눈을 부라렸기 때문이죠. 심술이 가득해서 넘쳐 흐르는 것이 2살짜리 아이가 더 성숙하겠다 싶을 만큼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장터 끝자락에 윤만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노인이 하나 있었답니다. 최덕수라는 뻥튀기 장수였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낡고 삐걱거리는 수레 하나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 전부였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면 지붕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방문이 휙 열려버리곤 했지요. 하지만 덕수는 그 집을 부끄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그 좁은 초가집 마당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하였고 들어오고 나가는 이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웃음이 피어 있었지요. 덕수의 아내도 그이와 꼭 닮은 사람이었어요. 말씨가 고왔고 손길이 따뜻했으며 집에 찾아오는 이라면 누구에게든 무언가 먹을 거라도 먼저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자식들 역시 가난한 농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항상 부모님을 뵈러 오고 어버이 생신날이면 작은 것 하나라도 손에 들고 찾아와 큰 절을 올렸지요.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랑만은 가득한 집안이었답니다. 덕수는 장터에서 뻥튀기를 팔았지만 가끔은 파는 것보다 나눠주는 날이 더 많기도 했어요. 지나가던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수레 곁을 맴돌기라도 하면 덕수는 손이 먼저 움직였답니다. 동전 한 입 받지 않고 뻥튀기를 쥐어 보내고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지요. 덕수 할아버지가 준 공짜 뻥튀기를 한 알음 얻어들고 신나게 달려간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하면 그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고맙다며 나물이나 떡 한 쪽을 들고 덕수 집을 찾아왔어요. 그럼 덕수는 온 김에 저녁이나 같이 하고 가시지요 하며 자리를 권하고 그렇게 같이 저녁을 먹거나 차를 마시다 보면 다른 이웃집 아주머니도 들르고 또 그 옆집 어르신도 들러서 어느새 마당 가득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었답니다. 장터 한켠에서 하루 종일 앉아 시름에 잠긴 노인네를 발견하면 수레를 세우고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뻥튀기 하나 건네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이웃집에 잔치가 있거나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진 것 중 조금을 떼어들고 먼저 찾아가는 것이 덕수의 오랜 습관이었답니다. 덕수의 초가집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윤만복은 심술과 욕심 가득한 얼굴로 장터를 지나다가 덕수의 수레 앞에서 발을 멈추었답니다. 사람들에게 웃으며 뻥튀기를 나눠주는 덕수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만복은 혀를 차며 덕수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그러고는 위아래로 훑어보듯 눈길을 주며 비웃는 낯으로 물었지요. 뻥튀기 영감, 자네 그 뻥튀기 장사를 평생 해왔다지. 그래서 지금껏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가? 그 낡은 수레 말고 제대로 가진 것이 하나라도 있긴 한가? 덕수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돈이야 얼마 못 모았지요. 하루하루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라도 감사해요. 하루 종일 굶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지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재물복은 없어도 인복이 참 많아서 항상 이것저것 챙겨주는 마음 따뜻한 동네 이웃들이 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참 기대됩니다. 또 얼마나 멋진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맺을까 하면서요. 그러니 제 마음은 늘 풍족하답니다. 윤만복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는 무슨 아이 말장난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돈 대신 사람을 모았다고? 사람이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곡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퍼주고 나눠주기만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 거야. 당신이 나랑 나이가 비슷하니 동년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인간이란 말이야. 한번 나눠주기 시작하면 또 더 달라고 바짓가랭이 붙잡는 거머리 같은 존재야. 절대 당신이 가진 걸 남이랑 나누지 마. 뻥튀기를 공짜로 주는 행동 같은 건 이제 그만하란 말이야. 동네 최고 부자로서 내가 해주는 아주 귀한 조언일세. 덕수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따뜻하게 웃으며 뻥튀기 하나를 집어 만복 쪽으로 내밀었답니다. 뻥튀기를 공짜로 주지 말라는 만복의 조언을 거절하는 애인이었겠지요. 그러자 만복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손도 뻗지 않은 채 뻥튀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지요. 나는 이딴 거 절대 먹지 않네. 오래된 쌀 부스러기에 건불 냄새 풍기는 싸구려 음식을 내가 왜 입에 넣겠나? 자네 같은 사람들이나 드시게. 그리고는 발로 뻥튀기를 뻥 차버렸어요. 뻥튀기는 흙바닥을 대굴대굴 굴러 강가로 떠내려갔어요. 장터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답니다. 덕수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답니다. 그저 윤만복의 뒷모습이 장터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본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두 사람 중에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하늘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않고 구름이 끼어야 할 때 끼지 않았지요. 하늘이 맑아도 너무 맑았고 햇빛은 뜨거워도 너무 뜨거웠지요.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고 한창 여물어야 할 곡식 이삭들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졌어요. 농부들은 아침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저녁마다 논두렁에 앉아 타들어가는 논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답니다. 조선 전역에 큰 흉년이 든 것이었지요. 결국 가을이 되어도 걷어들일 곡식이 없었어요. 장터에는 팔 것도 살 것도 없는 날들이 이어졌답니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 노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결국 한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윤만복의 곡식 창고였지요. 마을 아주 여러 군데에 거대한 곡식 창고를 두고 있었지요. 쌀, 콩, 메주, 잘 익은 김치 등등이 썩어서 버려야 할 만큼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 몇몇이 용기를 내어 윤만복의 기와집 대문 앞에 모여들었어요. 가장 앞에 선 이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는데 손을 모아 쥐고 낮고 간절한 목소리로 청을 올렸지요. 영감님, 마을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신 곡식을 조금만 나눠주신다면 공짜로 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돈을 드릴 테이니 정말 조금만이라도 곡식을 풀어주신다면 우리 마을이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정 안 될 것 같으시다면 썩어가는 음식들이라도 저희가 사겠습니다. 부디 우리 마을 공동체를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90살의 꼬부랑 노인이 60살 윤만복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그러자 뒤에 선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답니다. 윤만복이 평소에 얼마나 욕심 많고 무자비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곡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윤만복은 팔짱을 낀 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지요. 내 창고에 있는 곡식은 내가 일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이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왜 그것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오? 곡식이 필요하면 시장 물가에 맞게 당당하게 돈을 내고 가져가시오. 지금 같은 흉년에는 곡식이 가장 귀할 때이니 10배의 값을 내면 한 자루를 드리겠소. 10배라는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어르신이 다시 한번 애원하듯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썩어가는 곡식이라도 저희가 모은 이 돈을 바꿔주시면 안 되겠소? 어차피 버려야 할 것들이니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팔아주시오. 윤만복이 삐딱하고 거만하게 서서는 무언가 생각을 하더니 말했어요. 아무리 썩어가는 곡식들이라 해도 지금 같은 흉년엔 당신들에게 아주 가치 있는 상품 아니요. 그러니 썩은 곡식은 일반 가격의 5배를 주시오. 난 절대 흥정 같은 건 안 하니 내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모은 곡식들인데 말이야. 사람들은 아주 도둑놈처럼 거저먹으려고 그래. 평소에 그렇게 다 같이 저녁도 먹으면서 싸돌아 댕기더니 아주 꼴 좋소. 그리고는 대문이 닫혔어요. 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탄식을 했어요. 어르신이 굳은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우리가 저 사람을 너무 좋게 봤어. 인색하고 탐욕스럽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한 사람이구만. 아무리 욕심 많은 사람도 이런 때만큼은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썩은 곡식을 5배 가격에 팔겠다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썩어 있는 사람이야. 평생 돈만 보고 살았으니 이제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지. 썩은 곡식마저 나눌 바에야 차라리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겠다는 게야? 우리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구먼. 같은 날 저녁, 뻥튀기 장수 최덕수의 초가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덕수 영감은 마루에 앉아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뒤주 문을 열었지요. 안에는 겨울을 나려고 아껴두었던 쌀이 조금 남아 있었답니다. 덕수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2팔로 끌어안듯 들어올려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아내가 눈을 크게 뜨며 바라보자 덕수가 천천히 말했지요. 여보, 솥에 불 좀 지피겠소. 오늘 죽을 아주 많이 걸쭉하게 끓여야 할 것 같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을 더 밀어 넣었어요. 솥 안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자 이웃에 사는 안악들이 찾아왔고 각자 집에 있던 음식들을 하나둘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나둘 보태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덕수의 초가집 마당은 작은 솥뚜껑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솥이 끓고 있었지요. 덕수네 마당에서 키우던 암탉들이 낳은 달걀도 모조리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아기들과 노인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지요. 그렇게 덕수네에서 퍼져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직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쌀 한 줌이라도 더 들고 왔고 형편이 너무 없는 집에서는 죽 한 그릇을 급히 먹고는 덕수네 부엌으로가 일을 거들었지요. 덕수의 초가집은 그렇게 흉년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숨을 이어가는 작은 쉼터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고 험한 시절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윤만복은 혼자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거한 점심을 먹고는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으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덕수네 초가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답니다. 만복은 보면 볼수록 도무지 덕수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저렇게 퍼주다가는 결국 자신도 굶어 죽게 될 것이 뻔한데 저 뻥튀기 장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것인지 저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눠주기만 하니까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고 만복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죽을 끓이는 솥과 덕수의 손을 번갈아 보더니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렇게 시커멓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데 받아먹는 사람들도 참 이해가 안 가는구만. 끼리끼리 노는 것이지 뭐. 흉년이 길어지자 산속의 짐승들도 먹이를 찾지 못해 굶주리기 시작했답니다. 여름 내 산을 뒤덮던 풀과 열매들이 모조리 말라버렸고 계곡물마저 줄어들어 물고기 한 마리 잡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지요. 결국 낮에는 깊은 산속에 숨어있던 짐승들이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하나둘 마을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노루나 여우 같은 작은 짐승들이었지요. 그러다 흉년이 길어질수록 내려오는 짐승들의 크기도 달라졌어요. 본격적인 재앙의 시작이었지요. 어느 깊은 밤, 온 마을이 잠든 시각이었어요. 달도 구름 뒤에 숨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때 산 쪽에서 묵직하고 거친 숨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땅이 울리는 듯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둠 속에서 커다란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굶주린 멧돼지 떼였답니다. 적어도 20마리는 돼 보이는 거대한 크기의 멧돼지 떼들이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몰려 내려왔어요. 놈들은 이미 저 깊은 산속에서부터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윤만복의 곡식 창고에서 풍겨나오는 묵직하고 진한 곡식 냄새였답니다. 흉년이 들어도 꽁꽁 닫아둔 창고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모아온 곡식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냄새는 밤바람을 타고 산 위까지 퍼져 올라갔던 것이지요. 굶주린 멧돼지들에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답니다.
놈들은 주저없이 윤만복의 대문으로 돌진했어요. 육중한 몸뚱이들이 한꺼번에 들이받자 소용돌이에도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대문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답니다. 멧돼지 떼는 마당을 가로질러 곳간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곡식 자루들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굽에 찢기고 밟히기 시작했답니다. 자루가 터지며 곡식이 마당 가득 쏟아졌고 놈들은 곡식 언덕에 얼굴과 몸을 파묻고 정신없이 곡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잠결에 소란을 들은 윤만복이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만복은 얼굴이 시퍼래져서는 소리쳤어요. 야, 이 멍청한 짐승놈들아! 사람 놈들도 모자라서 이제 너희들까지 내 곡식을 넘보는 게냐? 사람들이 내 곡식을 거저달라고 뻔뻔하게 굴지를 않나? 관아에서 곡식을 나누마라는 말 같지도 않은 명령에도 내가 버텼는데 너희 짐승 따위가 감히 이 마당에 발을 들여 내가 너희들을 싹 다 잡아다가 죄다 삼겹살로 구워 먹어버릴 테다. 만복의 고성을 들은 멧돼지 한 마리가 곡식을 먹다 몸을 돌리더니 만복을 향해 돌진했어요. 단단한 주둥이에 양쪽 다리를 제대로 얻어맞은 만복은 그 자리에서 나동그라져 마당 한복판에 쓰러졌어요. 사지가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몸을 일으키려 해도 좀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렇게 멧돼지 떼가 마당을 휩쓸고 간 뒤 마을 사내 몇몇이 윤만복 집에서 들린 괴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무너진 대문 앞에 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흘리며 마당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윤만복과 바닥에 낙인구는 찢어진 곡식 자루들이었어요. 그 사내들은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윤만복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곡식 자루가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이야, 이 흉년에도 이렇게 많은 곡식을 자기 혼자서 가지고 있었구나. 보아하니 썩어가는 곡식이 반은 돼 보이는데 이 영감은 이것마저 나누기 싫어했다는 거 아니야. 흉년에 마을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물쇠를 3개를 더 사서 이 곡식 창고문을 잠궈놓은 거 봐봐.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멧돼지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구나. 고맙다, 멧돼지야. 너희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제야 입에 좀 풀칠을 하겠다. 사내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곡식 자루들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윤만복네 뒷마당에서 큰 수레를 가져와서는 수레가 꽉 찰 때까지 곡식을 채워 담았지요. 옆에 누워 여전히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윤만복을 사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베푼 적도 없고 살가운 인사를 건넨 적도 없는 윤만복이기에 사내들은 곡식들을 가져가면서도 죄책감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았지요. 이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더 윤만복네 집에 기웃거렸어요. 그리고는 너나 할 것 없이 곡식과 콩, 메주 등을 챙겨가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참 잔인했던 윤만복이기에 그의 곡식을 가져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느끼는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마당에 쓰러져 신음하는 윤만복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싸늘하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윤만복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2명이
마침 그날도 일을 하러 막 대문을 들어섰지요.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얼굴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윤만복이 하인들을 향해 말했지요. 나를 안방으로 옮겨라. 그리고 김 의원을 당장 데리고 오너라. 다리에 감각이 없어. 저 마당에 남아있는 곡식들도 빨리 쓸어서 창고 안에 넣어놔. 쥐새끼 같은 마을 놈들이 더 와서 훔쳐가기 전에 말이다. 그런데 하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윤만복의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윤만복의 장롱에서 가장 큰 금괴 10개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윤만복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윤만복 영감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까지 당신 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됐는지 아시오? 매일 품삯을 줄 때도 주기 싫고 아까워하는 티 팍팍 내면서 역전을 집어던지질 않나. 마당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면 품삯을 주지 않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하지만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동네 어르신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이요. 당신보다 나이가 30살은 많은 그 어르신이 마을 전체를 대신해서 무릎을 꿇고 동냥을 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서글펐소. 그리고 그 어르신을 그렇게 하대하고는 집에 들어와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오? 곡식 창고에 가서 자물쇠들이 잘 잠겨있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았소? 자, 그렇게 잘난 당신이니 혼자서 다 헤쳐나가 보시오. 이 금괴는 내가 우리 마을 전체를 위해 값지게 잘 쓰겠소. 그렇게 싸늘하게 하인 2명이 떠나고 윤만복은 혼자였어요. 온 힘을 다해 겨우겨우 몸을 일으킨 그는 두 손으로 마당을 짚으며 뱀처럼 기어서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다리의 통증은 숨을 쉴 때마다 불처럼 타올랐고 사지가 떨리고 시야가 흐렸지요. 곁에서 물 한 사발 가져다 줄 사람도 없었기에 만복은 간신히 물 항아리 쪽으로 기어가 손으로 물을 떠 입술만 축였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누운 채 엉망진창이 된 곡식 창고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곡식 창고 뒤편을 바라보았지요. 윤만복의 또 다른 곡식 창고였어요. 창고 하나가 털렸다고 해서 윤만복이 거지가 된 것은 전혀 아니었지요. 윤만복이 가진 수십 개의 곡식 창고 중 딱 하나만 털렸을 뿐이고 방 안 장롱에는 여전히 금괴가 한가득했지요. 자신이 혼자 평생 먹지도 못할 곡식들과 평생 쓰지도 못할 양의 금괴였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가 없었지요. 윤만복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이 방에서 이렇게 혼자 죽어도 아마 몇 년은 지나서야 발견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윤만복의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무너진 대문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만 스며들었고 넓은 기와집 안에는 윤만복 혼자 내뱉는 신음소리만 울려 퍼졌지요. 윤만복의 기와집을 지나가다가 윤만복의 신음을 들은 동네 사람들조차 무심하게 그냥 갈 길을 가버렸지요. 그 넓고 삐까번쩍한 기와집에서 만복은 난생 처음으로 부족함과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윤만복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창고 자물쇠들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곡식을 쌓고 재물을 쌓아왔지만 정작 사람은 단 한 명도 곁에 쌓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지요.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못 본 지 오래였고 마을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신을
싸늘하게 지나쳤지요. 그 고요하고 냉랭한 밤이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중얼거렸지요. 저렇게 자물쇠 3개로 창고문을 봉인해 놓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야. 멧돼지 한 마리에게 저렇게 문이 확 열리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평생 베풀지 않고 욕심만 한가득이니 이 대자연이 나에게 벌을 내리는구나. 아내가 떠날 때도, 자식들이 등을 돌릴 때도, 오늘 밤 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도 내가 잠근 건 창고문이 아니었어. 나는 사람의 도리를 잠가버리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 곁에 아무도 없지. 당연한 거였어. 다 내 엇보이구나. 다음 날 아침 최덕수의 초가집에 사내 몇 명이 찾아왔어요. 곡식자루가 한가득 담긴 큰 수레를 끌며 들어왔지요. 덕수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바라보자 사내 중 하나가 곡식자루를 낯씩 덕순의 부엌으로 직접 옮기며 말했지요. 어르신, 이거 받아두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도 꼭 끼니 제대로 챙기십시오. 항상 마을 사람들만 챙기시느라 정작 어르신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 항상 염려스러웠습니다. 덕수가 이게 어디서 난 곡식이냐고 묻자 사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답니다. 6만복 영감탱이네 곳간에서 가져온 겁니다. 어젯밤에 멧돼지 떼가 그 집 개문을 박살내고 곳간을 다 쑤셔놨더군요. 곡식 자루들이 마당에 쏟아져 나왔고 그 영감은 멧돼지한테 공격당해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이 드디어 벌을 내린 거지요. 그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 지금도 거기 그대로 쓰러져 있을 겁니다. 뭐 하인들이 알아서 챙기겠지요. 준 것도 없는데 받기만 바라냐며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꾸짖었으니 본인도 우리에게 준 게 단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지요. 사내들은 그 말을 끝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본인들을 위한 곡식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고 6만복 내서 가져온 곡식 전부를 최덕수의 집에 준 것이지요. 배고픈 마을 사람들이 항상 찾는 곳이 덕수 할아버지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으니까요. 덕수는 마당에 놓인 곡식 자루들을 한참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죽 한 그릇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했지요. 아픈 사람이 있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6만복의 기와집은 여전히 고요했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대문 사이로 덕수가 들어서자 난장판이 된 빈 곳간과 쓸쓸한 마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활짝 열린 안방 문 안으로 이불도 없이 맨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6만복이 보였어요.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죽그릇을 만복의 곁에 내려놓으며 말했답니다. 자, 드십시오. 아직 따뜻합니다. 다리에 상처가 깊어 보이는데 일단 제가 급한 대로 처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을 불러야 할 것 같군요. 만복은 죽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덕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러고는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에게 잘해줄 필요 없소. 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의원도 부르지 말아주시오. 이미 인생을 너무 헛살아서 곁에 사람도 없는데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소.
덕수는 죽 숟가락을 만복의 손에 쥐어주며 천천히 말했지요. 영감님, 벌 받는 거라고 하시면서 인생을 포기하시는 것은 자기가 만든 잘못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지요. 진짜 반성하고 벌을 받고 싶으시면 살아야 합니다. 영감님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벌이고 진짜 속죄입니다. 이 죽 드시고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즐거움도 한번 느껴보셔야지요. 당신은 나한테 일평생 무시당했으면서 왜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게요? 가난하면서도 그 마음속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게요? 영감님,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꼭 있어야 합니까? 제가 잘 대접받았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뭘 돌려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웃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윤만복은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었던 것,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을 죽음과 가장 가까워가는 이 순간에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복은 꼭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웃들에게 베풀고 사람이 주는 기쁨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재산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깊고 오묘하며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흉년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어도 계속 이 마을에 머물렀어요. 하늘은 좀처럼 비를 내려주지 않았고 여름이 지나도록 논바닥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지요. 그러나 만복은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답니다. 곡식곡간을 열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곡식뿐 아니라 가난해서 서당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돈도 대주었지요.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답니다. 윤만복이 곡식을 그냥 준다는 말에 다들 무슨 속셈이냐며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만복은 사람들의 의심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계속 해나갔어요.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이었어요. 평생 베풀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시작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곡식을 받아든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찾아와 인사를 하며 함께 차를 마시고 서당에 다니게 된 아이들이 길에서 만복을 보더니 멀리서 달려와 꼭 껴안아 주었지요. 만복의 기와집 마당에는 도움을 받은 이웃들이 와서 심어놓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어요. 항상 돈을 주고 하인들을 시키던 일이었는데 이제 하인이 필요 없을 만큼 이웃 사람들이 만복의 집을 드나들었지요. 쌓인 금괴를 꺼냈을 때의 뿌듯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따뜻하게 여운이 오래가는 그 무언가였답니다. 만복은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나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답니다. 멧돼지에게 공격을 받고 부러진 뼈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지요. 이제야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깨달음이 너무나도 늦게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덕순의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좋은 벗이 되어주어 참 고맙소. 아직 이 세상에 베풀 것이 더 많은 나인데 나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내놓고 싶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다시 시작하고 싶소. 내가 가진 재물만 지키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허비했소. 항상 불안했고 항상 화가 나 있었지. 재물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것이더이다. 베풀고 나누면 그것이 몇 배의 사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난 죽기 전에 알게 되어 버렸구려. 우리 아들과 손주들이 참 보고 싶소. 하지만 나 같아도 나 같은 아버지는 상종도 하기 싫을 테니 다 내 업보이구려. 그렇게 그날 밤 만복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는 조선 전역에 1년 동안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길고 지독했던 흉년이 끝나는 날이었지요. 메말랐던 논바닥 위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갈라진 땅이 천천히 물을 머금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윤만복이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선물처럼 조용하고 촉촉하게 내리는 비였지요. 그 비를 뚫고 마을 사람들이 만복의 집으로 모여들었답니다. 만복에게 곡식을 받았던 사람들, 장작을 받았던 노인들, 서당에 다니게 된 아이들, 장터의 상인들, 그 긴 흉년을 함께 버텨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것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자리를 오래도록 지켰지요.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다름 아닌 만복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들은 상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들어오더니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곧장 안방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지요. 눈물 한 방울 없이 아버지의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재산만 챙겨 호련히 빗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덕수가 나직이 말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평생 재산을 남기려 애를 씁니다. 모으고 쌓고 지키려 하지요. 근데 있지요. 인간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돈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기억이고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워해 줄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안고 가지요. 윤 영감님은 돈은 참 많으셨지만 추억이 너무 없어 일평생 혼자셨으니까요. 그래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달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으니 그게 어딥니까? 부디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영감님. 빗속에 모여선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챙겨 사라진 그 빈자리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끝까지 채우고 있었어요. 그것이 윤만복이 마지막 몇 달 동안 베풀며 쌓은 정과 사랑이었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윤만복도 처음에는 그저 서럽지 않게 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기억이
육만복을 재산에 집착하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다만 그 마음이 너무 비대해진 것이었지요. 재물에만 집착하다 보니 정작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의 재물을 빼앗을 위협의 존재로 왜곡시켜 버렸지요. 최덕수의 삶도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가난했고 고단했고 모자란 날이 더 많았지요. 그러나 그는 그 모자란 삶 속에서도 항상 나눌 것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요. 밥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이웃들이 많아서 굶을 일도 없었지요. 우리는 모두 만복과 덕수, 이 두 사람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겠지요.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살짝쿵 눌러주시와요. 그럼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